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잘 그리는 편은 아니고 말 그대로 취미생활이었죠. 그런데 친구가 동호회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없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좀 더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추천대로 동호회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년 먼저 동호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온 사람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아내랑 가까워졌어요. 동갑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동갑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아내에게 고백했어요.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당찬 정신으로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자신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는데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아내가 본인 집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 말로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재혼 부부라고 했어요. 아내는 장모님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고요. 장인어른과 전부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답니다. 아내가 7살 정도 됐을 때 장모님 장인어른이 재혼하셨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갑자기 낯선 아저씨가 새아빠가 됐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정말 많이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금방 적응하고 새아빠를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장모님에게 친아버지에 관해서 물어봤대요. 그러자 장모님이 머뭇거리다가 말해줬는데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냐고 아내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셨대요. 아내가 그러면 친아버지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오래전에 다 버려서 없다고 하셨답니다. 아쉽긴 했지만 장인어른이 잘해주셔서 아버지의 그리움을 딱히 모르고 자랐대요. 아무튼 아내와 저는 만난 지 2년 후에 결혼했어요. 제가 프로포즈하고 나서 정식으로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내가 걱정이 많았어요.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종교 때문이랍니다. 장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저희 부모님은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불교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거의 무교에 가까웠죠. 제가 아내에게 내가 불교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장모님이 유독 불교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요. 저는 애써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내 집에 가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이 저에게 종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부모님은 불교 신자지만 저는 무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을 다 먹은 후에 장모님이 저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장인어른이 같이 차도 마시자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먹거리면서 분명 엄마가 반대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말이 정확했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이고요. 종교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커플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저는 다시 아내 집으로 찾아가 장모님에게 제발 허락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저는 절대로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요. 그런데도 장모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장인어른이랑 아내가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말마다 아내 집으로 가서 장모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쯤에 장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까 대신 교회에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결혼 허락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때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은 저희 부부는 장모님 마음이 바뀔까봐 무서워서 빨리 날짜를 잡고 식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에 장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일요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랑 같이 장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나갔죠.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일요일에는 늘어지게 자고 싶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죽겠더라고요. 게다가 목사님 설교는 어찌나 졸리던지.
밤에 잠이 안 올 때 설교를 들으면 저절로 잠이 오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예배를 빼먹은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화를 내셨죠. 장모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일요일에 늘어지게 자고 나면 항상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월요일 아침이 무척 힘들었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일찍 일어나니까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덕분에 월요일 아침이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예배 끝나고 장모님이 지인분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게 왠지 기분 좋았어요. 자랑하듯이 우리 사위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내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는 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장모님에게 종교는 자유라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이 큰 충격에 빠졌는지 한동안 아무 말씀 못 하시다가 그렇게 할 거면 이제부터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도 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이러다가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제가 괜찮다고 계속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상심이 컸던 장모님은 그럴 필요 없다면서 돌아가라고 하셨죠. 그 주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어찌나 가시밭길이던지 제가 아내한테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그러면 평생 교회 나가야 한다고 자기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의 황소고집은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냐고요? 아내의 고집은 장모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장모님 생신 때 처갓집으로 갔는데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었죠.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밖으로 나오시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굽힐 생각이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저에게 이러다가 우리 엄마랑 연이 끊길 것 같지? 엄마는 그럴 수 있는 사람 같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그럴 것 같다고 했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자기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저랑 같이 교회에 나갔죠. 그제야 장모님은 노염을 푸시고 다시 따뜻하게 저희 부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 대부분 장모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부분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너희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집안에 평화가 온다면서요. 저도 친구랑 같은 생각이어서 웬만하면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장모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간다고 해서 저희 부부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장모님이 더 요구하시는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항상 뭔가 일이 생기더라고요. 장모님이 당연히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너무 무리해서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만큼 결혼 전에 장모님과 했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 회사랑 제가 다니는 회사가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동생이랑 점심시간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동생이 전화해서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저한테 사돈 어르신 말이야 교회 다니신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맞아 근데 왜? 라고 물어봤더니 혼잣말하듯이 그럼 오빠 장모님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동생한테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집 근처에서 우연히 저희 장모님을 봤답니다. 저희 집이랑 처가집이 같은 동네에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처가가 있는 동네가 집값도 괜찮고 조용하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이사 가셨거든요. 여동생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친정에 놀러 갔다가 동네에서 장모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글쎄 장모님이 길에서 어떤 스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스님이 장모님에게 길을 물어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동생이 고개를 내저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대요. 멀리 있어서 대화 내용을 다 듣진 못했는데 어쩐지 다투는 것 같았답니다. 장모님 표정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제가 다투고 있었던 게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스님에게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말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다투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장모님에게 아는 스님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말을 전한 여동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교회 다녀도 아는 스님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말했지만 그건 저희 장모님을 잘 모르고 한 말이었죠.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장모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주 후인가? 주말에 여동생 부부가 부모님 집으로 온다고 하기에 저희 부부도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내랑 매부가 집에 있는 동안 저랑 여동생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봤죠.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창밖을 보던 여동생이 전에 봤던 그 스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스님 한 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여동생에게 그때 봤던 스님? 혹시 장모님이랑 다퉜다던 분이야?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여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 스님이 저희 장모님을 만나러 왔거나 만나고 나서 돌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장모님과 그 스님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좀 쎄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직감이라고 할까요? 왠지 나중에 또 우연히 그 스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제 그런 느낌은 아주 정확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그 스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부모님 댁이랑 처갓집이 있는 동네에 유명한 베이커리가 하나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빵을 사러 올 만큼 유명해요. 저희 아내가 특히 거기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야채빵을 좋아합니다. 토요일에 그 야채빵이 먹고 싶다길래 사러 갔죠. 그런데 베이커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그 스님이 있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장모님을 보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일단 베이커리에서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주차해놓고 기다려봤죠. 10분 후쯤에 장모님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창가에 앉아있어서 장모님이랑 스님 모습이 아주 잘 보였죠. 두 분은 뭔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눈가를 닦으시더라고요.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장모님 손을 잡았어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까지 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눈에도 장모님이랑 그 스님이 꼭 연인 사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저는 장모님의 불륜을 목격한 게 되니까요. 장모님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스님이라니 놀랄 노자더군요. 장모님과 스님은 1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시다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나와 같이 어디론가 걸어갔죠. 저도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어쩐지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처가로 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장모님이 스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장인어른이 친구분들이랑 등산을 가셔서 집에 장모님밖에 없었거든요. 가족들을 배신하고 집에 스님을 끌어들인 장모님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처갓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에 어려움은 없었죠. 장모님이랑 스님이 집으로 들어간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 심호흡을 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심호흡을 한 후에 벌컥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장모님과 스님은 한 방에 있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셨어요. 스님도 당황하셨는지 커다란 눈으로 저를 보았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장모님은 저를 보면서 자네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스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랑 대체 무슨 사이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장모님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두 분이 무슨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장인어른 몰래 저 스님이랑 만나고 있는 거냐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이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장모님과 스님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동네에서 스님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면서요. 지금도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고 따라온 거라고 말했죠. 장모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본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차마 그런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이틀 동안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한다고 해봐야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을까? 라는 생각이었죠. 장모님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전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일주일 후쯤에 만나게 됐어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을 거로 생각하셨는지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회사 앞이라는 장모님 문자를 받고 나가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냉정한 말투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장모님이 정서방, 나에게 해명할 시간을 좀 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미 다 봤는데 무슨 해명이요? 저는 장모님이 먼저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제발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시면서 그 스님이랑 셋이서 함께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정색하면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스님이랑 셋이 만나 본인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라는 걸 모두 알게 된답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회사로 들어왔어요. 딱 잘라 거절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신경이 쓰였죠. 마지막으로 장모님을 믿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스님이랑 셋이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장모님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당장 내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에 퇴근하자마자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내에겐 야근이 있다고 둘러댔죠. 약속 장소가 전통 찻집이었는데 장모님이랑 스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분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해명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저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희 아내 친아버지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 친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아내에게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내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살아 계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장모님에게 그럼 정말 아내 친아버지가 여기 계신 스님분이라고요? 라고 물었는데 그렇답니다. 제가 그럼 지금까지 아내 친아버지랑 바람을 피우고 계신 거냐고 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아내 친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난 거랍니다. 그 전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를 임신했을 때 친아버지가 장모님에게 산으로 가고 싶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말이었대요. 장모님이 기막혀 하면서 지금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두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냐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지만 그게 본인의 길인 것 같다고 했답니다. 장모님은 강하게 반대했대요.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던 친아버지가 장모님과 뱃속 아이를 두고 절로 들어가셨대요. 장모님이 절까지 따라가서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그렇게 아내의 친아버지는 스님이 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던 장모님은 고민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한 거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냐는 아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눈물을 보이시면서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했네. 그런데 생각해보게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스님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그래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옆에 계시던 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내랑 장모님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셨고요. 친아버지는 이제라도 장모님과 아내에게 사죄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렵게 장모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하신 거고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사죄하면서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장모님이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도 친아버지가 계속 장모님을 찾아와서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동안 장모님이 유독 불교에만 예민하게 구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전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내팽개치고 스님이 됐으니 얼마나 불교라는 종교가 미웠겠어요. 심지어 장인어른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답니다. 재혼하기 전에 장모님이 모든 사실을 장인어른에게 말했대요. 아내 친아버지가 찾아왔다고 말했을 때 장인어른은 만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대요. 하지만 아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던 장모님은 숨기고만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셨죠. 저 역시도 뭐가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내 친아버지가 스님이라니.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래도 장모님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틀 동안 머리 터져라 고민했는데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친구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이틀 동안 생각해봤는데 친구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주말에 아내를 데리고 처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주말에 처가에 가자고 말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내가 웃으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랑 같이 주말에 처가에 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내 친아버지랑 장모님, 장인어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친아버지를 보고 놀랍다는 듯이 장모님을 쳐다봤어요. 기독교 신자인 장모님 옆에 스님이 있으니 놀랄만도 하죠. 아내가 장모님에게 손님 오셨어? 라고 물으니까 심각한 얼굴로 장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 앉으니까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라고 하셨죠. 아내가 그게 뭐냐고 하니까 크게 숨을 고르시더니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급기야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옆에 있던 친아버지 역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내는 친아버지에게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때는 그게 현명한 일인 줄 알았다.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구나. 내가 너랑 너희 엄마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말이야. 라고 하셨죠. 친아버지는 장모님과 아내를 위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죠. 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 아내와 장모님은 단둘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굳이 아내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대화를 나눈 아내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진실을 알고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어쩐지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만약 본인이 엄마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 우리 엄마가 바람난 줄 알고 엄마한테 화냈다며? 라고 했어요. 제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당연히 오해할 만하지. 나중에 화내서 죄송하다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어.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큰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역시 제 아내는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장모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말할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내가 그럴 걸로 예상하셨대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역시 장인어른이란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현재 아내가 따로 친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내진 않아요. 장모님도 그 후로는 친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내는 지금은 당장 친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친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심으로 친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직접 찾아뵐 거라고도 말했어요. 솔직히 제가 만약 아내 입장이라면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니
제 아내지만 정말 멋진 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이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때문인지 설레기보다는 매 맞기 전에 떨리는 기분입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단지 저희 엄마가 걱정입니다. 엄마는 20살에 저를 낳아서 혼자 키우셨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대단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지금부터 바람잘 날 없었던 엄마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미 얘기했듯 엄마는 어린 나이에 남편 없이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에게는 아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아빠 집이라고 갔던 기억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만나던 남자 중 한 명의 집이었나 봐요. 그 아저씨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던 사람이라 갑자기 나타난 엄마와 저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었나 보더군요. 결국 아저씨가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면서 엄마는 다시는 그 아저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친아빠가 궁금했던 저는 그때 그 아저씨가 제 친아빠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말이 낸드라니? 너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돈은 없으니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참나, 이게 엄마로서 할 소린가요? 아무튼 엄마는 자식이라든지 가족을 위한다든지 하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이 최우선인 그런 분이셨죠. 엄마와 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산이에요. 갑자기 우산 얘기를 하니 뭔가 싶으시죠? 사실 저는 1년 365일 항상 가방에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아무리 맑은 날이라고 해도 제 가방엔 우산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가방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가방이 좀 무거웠나 봐요. 남자친구가 가방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우산을 보더니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가방이 이렇게 무거워? 필요 없는 건 집에 두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오늘처럼 맑은 날엔 굳이 우산을 들고 나올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우산 없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네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날 하루 종일 날씨가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갈 땐 비가 엄청 쏟아진 기억은 납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은 우산을 가지고 온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오질 않았기에 저는 비를 맞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은 그날 하루로 끝이 아니었어요. 비만 왔다 하면 저는 텅 빈 학교 운동장에서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어요. 어떤 날은 그게 서러워서 울면서 집에 간 날도 있었네요. 그러다 하루는 오기가 생겨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학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해가 다 져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그날 숙직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시고는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혼자서 저녁까지 다 먹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밥 때는 맞춰서 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네 몸종도 아니고 밥상을 꼭 2번씩 차리게 해야겠니? 엄마 피곤하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밥을 먹고 잤는지 어쨌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그 후로 제 가방엔 항상 우산이 있었습니다. 뭐 저랑 엄마의 관계는 대충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도 어릴 땐 그런 엄마라도 같이 있는 게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이 아예 사라지더군요. 한마디로 엄마 인생 따로 제 인생 따로 그렇게 살았죠. 엄마도 제가 귀찮게 하는 일만 없으면 굳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안 하셨으니 어찌 보면 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었던 건 고3이 되어서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딱히 손 벌릴 생각은 없었지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겠다 계획도 없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어요. 당연히 엄마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학 원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엄마, 내일 시간 돼? 담임이 대학 원서 때문에 엄마 학교에 오래.
너 대학 가려고?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을 간다는 거야? 그 돈 있으면 엄마 먹고 줄게 좀 줘라. 공부도 못하면서 대학은 무슨 대학이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추제에 안 맞게 무슨? 엄마에게 기대라곤 요만큼도 없었지만 저 나름 뭐랄까요? 실망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울며불며 말을 했네요. 누가 엄마한테 돈 달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엄만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나 이번에 수능 몇 점 나온지는 알아? 엄마는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난 내 주제에 맞게 대학도 가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살 거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평타 쳤네요. 하지만 엄마에게 저렇게 말하고 나니 오기가 생겨서 대학 간 후에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며 학비 걱정은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반일 때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공식적인 저의 첫 남자친구였어요. 20살 초반에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니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렜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연애가 마냥 행복하진 않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제가 연애를 한다는 걸 바로 아셨습니다. 그런데 생전 돈 드는 것만 아니면 제 일에 간섭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참, 저도 어리석은 게 엄마를 그렇게 겪었으면서 또 냉큼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무슨 좋은 꼴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절대 엄마를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12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그 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부끄러운 마음에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가끔은 제 머리를 저 스스로 쥐어박기도 할 정도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추대의 끝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저는 저녁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본인 입으로 그날 그 시간에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라고 했던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가 시간 개념이 좀 없다 보니 아직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엄마를 처음 뵙는 거니 좀 서둘러서 가자고 해서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제 방에서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 시간 약속에 좀 민감한 사람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눈치를 보며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그냥 나가서 우리끼리 저녁을 먹자고 했네요. 오빠, 아무래도 엄마가 무슨 일 있으신가 봐. 평소엔 이러시지 않는데.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오늘 제대로 쏠게. 미안해.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하였어요. 저희는 나갈 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더니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들으니 엄마 혼자가 아니라 웬 남자의 소리가 같이 들려오더군요.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듯 발음이 엉망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누님, 정신 차려. 여기가 누님 댁이요? 어이구, 좋은 집 사네. 딸도 같이 산다고 했나? 신발 보니까 이건 남자 신발인데? 그럼 오늘 우리 딸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했어. 잘 사는 놈인지 갓난뱅인지 내 눈으로 좀 보려고 데려오라고 했지. 딸, 우리 딸 거기 있어? 엄마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약속을 어긴 건 둘째치고 어떻게 술에 취해서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요? 남자친구는 이미 엄마의 말에 기분이 확 상한 듯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현관으로 나갔네요. 그런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눠서 제비 같은 남자에게 안겨있던 엄마가 남자친구를 보더니 붙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 어디가? 남자 새끼들 다 똑같지? 너희 집 돈 좀 있어? 돈 없으면 우리 딸 넘보지도 마. 알겠어?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있는 엄마 손을 겨우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빠 미안해. 얼른 가, 얼른. 남자친구는 인사고 뭐고 엄마를 벌레 보듯 하고는 나갔습니다.
엄마를 데려온 남자도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엄마와 둘이 남게 되자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철철 흐르더군요. 저는 술에 취해서 거실에 옷을 벗어던지고 있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꼴 보여주려고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했어? 왜? 내가 연애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입고 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내 친엄마 맞아? 차라리 아니라고 해라. 그래야 엄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 저렇게 말해도 속이 안 풀리긴 마찬가지였네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최소한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다는 말이 집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네 남자친구는 무슨 애가 그렇게 숫기가 없니?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보는 둥 마는 둥 그러고 가버려? 애시당초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내가 일부러 어떤 놈인지 시험해보려고 어제 그렇게 술 먹고 왔잖니. 너 그놈한테 먼저 연락하고 그러지 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남자친구를 시험하고 어쩌고 해.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참견하지 마. 그 후로 한동안은 엄마도 양심이 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건지 저에게 남자친구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의 첫 연애는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두세 번 더 만난 후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아무래도 엄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할 말만 있었다면 엄마의 추태에 대해 거짓말이라도 변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어낼 만한 얘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엄마의 엄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기에 아무 말 못했네요. 한동안은 첫사랑과의 이별에 꽤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옳은 소리라고는 안 하던 엄마 말 중에서도 맞는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런 남자는 애시당초 만나지 말라던 말이었죠. 왜냐하면 한창 남자친구와 이별로 힘들어하던 제게 들려온 기막힌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저를 포함해 3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는데 저와 헤어지고 그렇게 저희 욕을 했답니다. 사람이 웃긴 게 나는 내 엄마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욕을 했다니까 못 참겠더군요. 결국은 그 남자를 찾아가서 캠퍼스 한가운데서 개망신을 주고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미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에 대한 믿음까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살의 첫 연애를 끝으로 30이 될 때까지 남자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연애를 안 하니 또 그건 그거 나름으로 꼴보기 싫었나 봐요. 저한테 한다는 말이 여자 나이 30 넘으면 좋다는 남자도 없어. 얼른 직장 찾아서 가야지. 언제까지 식순이처럼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려고 그래? 이러셨어요. 사실 엄마가 해준 밥 못 먹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말하나 항상 궁금했네요. 아무튼 저는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저 좋다고 하는 남자도 전부 마다하고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30이 되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제 생일인 줄 당연히 모르셨고 심지어 여행을 가신 상태였어요. 저도 뭐 생일이라고 딱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맥주 몇 캔을 사들고 집으로 가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맥주를 한두 모금 홀짝이다 보니 30이 뭐라고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려고 일부러 약속도 안 잡았어요. 하지만 밀려오는 외로움은 둘째치고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혼자 살 거라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네요. 다행히 친구들은 그러게 웬 청승이냐며 얼른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엄청 시끌벅적하게 놀았어요. 그러다 친구 중 한 명이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다고 잠깐 와도 되냐고 묻더군요. 친구들 모두와 잘 지내는 친구였기에 다들 흔쾌히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남자친구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멀끔하게 생긴 얼굴이며 조용한 성격까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에게 무척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워낙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친구에게 말해서 소개를 해달라기도 쑥스럽고 그냥 인연이면 만날 기회가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얼마 뒤에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다며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저와 소개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저번에 생일 하시던 분 맞죠? 남의 생일에 초대도 안 받고 가서 제대로 축하 인사도 못 드렸네요. 괜찮아요. 그날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혼자서 보냈으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제 생일에 갑자기 왔었던 게 꽤나 미안했나 보더라고요. 몇 번이나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엔 저도 사람이 많아서 즐거웠다 이런 말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모습에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30에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선물이 중요할 나이죠. 저 꽃 좋아해요. 아시겠죠? 진짜 장난으로 했던 말인데 그 사람은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며 나가서는 꽃을 한아름 사오더군요. 솔직히 저는 꽃 선물 받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보기엔 예쁘지만 막상 받고 나면 처치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꽃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니 덜컥 꽃을 사온 거죠. 저야 뭐 제가 자초한 거니 내색도 못하고 그저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꽃이란 게 그냥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다 보니 저희는 그걸 빌미로 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꽃은 빌미였을 뿐이죠. 나중에 서로 툭 터놓고 말을 해보니 처음 제 생일에 봤을 때부터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그러다 어찌저찌 친구가 서로를 소개해 주었고 둘 다 연애가 서툴러서 시작할 수 있는 빌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이제 얼마 뒤면 결혼으로 이어질 예정이에요. 하지만 저희의 연애에서 결혼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저희 엄마였고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또 저랑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비신랑에게 장애물은 저희 엄마가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 시아버지 되실 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둘 다 연애가 서툴다고 했었잖아요. 저야 뭐 이미 얘기했듯 첫 연애 이후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학을 떼고 연애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신랑도 꽤 오래 연애를 안 했더군요. 그 이유는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비신랑은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과 예비신랑이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 사고로 예비신랑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크게 다치셔서 반신불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몸 오른쪽을 거의 쓰시지 못하세요. 다행히 예비신랑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지만 그 일로 단란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때 예비신랑의 나이가 10살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기에 예비신랑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장애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라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친구도 사귀면서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죠. 예비신랑의 첫 연애도 저와 비슷하게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과 후배 여자애가 이제 막 복학한 예비신랑을 졸졸 쫓아다녔다고 해요. 심지어 도시락도 싸다 나르고 엄청 정성을 들였다고 하더군요. 예비신랑도 그런 모습에 마음을 열고 사귀기 시작하였고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 여자와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에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였다고 합니다. 예비신랑이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며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헤어진 뒤로 연락이 되지 않더래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더래요. 심지어 얼마 뒤엔 전화번호도 바꾸고 학교도 휴학을 했더랍니다. 예비신랑은 시아버지의 장애가 문제가 되었다는 걸 단번에 알았기에 이유가 궁금하진 않았는데 단지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었대요. 그 여자가 조금만 더 이별의 예의를 갖췄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여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까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예비신랑은 저와 만나면서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어요. 그래서인지 두 번째 만나는 날 예비신랑은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든 마음을 접을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다면 지금 얘기해줘요. 사실 충분히 부담 가질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재촉하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부담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딴 건 둘째치고 우리가 몇 번 만났는데요?
겨우 2번이에요. 그런데 마치 결혼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당연히 부담스럽죠. 저는 그쪽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다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어쨌든 저희 엄마보다는 나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2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정사를 터놓으시니 제 이야기도 그냥 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엄마에 대해 예비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의 치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한 후 만나서인지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저희가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좋게 봐주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4년을 만나며 저희 둘 다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주변에선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저희 둘은 각자 속으로 나 때문에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기념일이 되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술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비신랑이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난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버지 때문에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평생 연애만 하면서 함께할 수 있을까? 저 말을 듣는데 딱 입장만 바꾸면 제가 하고 싶단 말이었습니다. 분명 저도 엄마 때문에 결혼은 못하겠다 생각했었지만 예비신랑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어찌나 찌질하게 들리던지 예비신랑의 말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도 감당 못할 사람으로 여겨져? 난 당신 아버지 모시고 살 자신 있어. 당신이 우리 엄마 감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러다 나온 결론이 까짓거 결혼하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다음날이 되어 서울로 와서 바로 각자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자신이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며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역시나 문제가 되었죠. 반신불수? 얘가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아무리 널 좋다고 해주는 남자가 없어도 망정이지 그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니. 너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어나는 거야. 너 그러다 애라도 가져봐라. 나한테 네 애 키워달라고 할 거 아니니? 난 그렇게 못하니까 이 결혼 생각도 하지 마라. 사실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엄마에게 도움받을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결혼식도 안 와도 된다고 했고요. 단지 여태 같이 산 정이 있어서 그냥 통보하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거품 물고 쓰러지죠.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너 그 돈 다 갚고 결혼을 하든 뭘 어쩌든 해. 엄마가 매일 돈돈거렸지만 이렇게 말할 줄은 또 몰랐네요. 결국 저는 그동안 제가 자라면서 엄마가 쓴 돈에 대해서 대략 계산한 후 다음날 적금 깨서 바로 드렸어요. 이걸로 엄마랑 나는 계산 끝이야. 이제 그냥 서로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살자. 그게 우리 모녀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 같아. 이렇게 말한 후 저는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기에 일단은 작은 고시원을 얻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신혼집을 들어갈 테니 굳이 원룸을 얻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결혼 준비하는 동안만 지낼 곳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예비신랑과 저는 예정보다 빠르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사정이 그렇다 보니 빨리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 사정을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자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 전까진 밖에서 몇 번 뵌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집에서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예비신랑의 집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충 사는 곳을 알았기에 잘 살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더군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3분 정도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버님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도와주실 분들을 많이 고용하셨다고 해요. 아버님은 제게 엄마와의 불화를 전해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결혼식에 안 불러서야 되겠니? 내가 한번 만나 뵙고 설득을 하는 건 어떨까 싶다. 사실 사돈께서 없는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걱정되시지 않겠니? 하지만 집에 한번 초대해서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놓이시지 않겠니? 아버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저는 엄마에게 예비신랑이 잘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꺼림직했습니다. 돈 좋아하는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비신랑도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자며 그게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엄마를 아버님 댁으로 모시고 갔어요. 처음엔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치던 엄마는 아버님이 사시는 동네가 어딘지 듣고서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사는지 구경이나 한번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 댁에 찾아가는 날 동네 입구에서부터 온갖 호들갑을 떨더니 아버님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붙들고 아버님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겠어요? 네 시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반신불수면 혼자서 거동은 가능해? 마누라 죽고는 여태 혼자 사는 거 확실하지? 아니 이렇게 돈 많은 늙은이가 왜 혼자 살고 있대? 엄마 제발 좀 사고치지 마. 아버님이랑 인사하는 자리니까 쓸데없는 거 여쭤봐서 다들 곤란하게 하지 마. 얘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그리고 난 아직 이 결혼 반대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한 후 엄마는 머리를 매만지고는 저를 밀치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은 별 문제 없었어요. 엄마도 제가 워낙 도끼 눈을 뜨고 지켜봐서 그런지 쓸데없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곁눈질로 집을 살피시긴 했네요. 그런 거야 누구라도 그 정도 부잣집에 초대받으면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밥을 먹으며 이야기가 잘 풀려서 엄마는 제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간단하게 와인 한잔 하자며 아버님께서 와인을 준비해 주셨어요. 엄마는 생전 구경도 못 해본 비싼 와인 앞에서 눈이 돌아가서는 엄청 마셔댔습니다. 저는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에게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신호라도 되는 듯이 엄마가 술주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긴 어딜 가? 네 시애비 죽으면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럼 그때 가서 너는 키워준 은행도 모르고 또 나를 구박하고 될 텐데 그 꼴을 당하라고? 난 말 나온 김에 오늘 여기서 뭐라도 하나 받아가야겠다. 난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런데 저만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신랑이랑 아버님, 저 셋 다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저는 명확에 있는 예비신랑과 아버님을 뒤로하고 힘으로 엄마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 안 가겠다며 갑자기 바닥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개처럼 기어서 도망을 가더군요. 결국 예비신랑이 도와주고서야 엄마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술이 깬 엄마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랑과 아버님께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결혼식에 엄마를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네요. 아버님도 그래도 엄만데 라고만 말씀하시고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엄마에게 정도 없어서 마음 아프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혹시나 엄마가 제 결혼식장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그것밖에 없네요. 사람들이 들으면 천하의 불효녀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엄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욕하시는 건 받아들일게요.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고비도 넘긴다고 하는데 얼마 전 제가 큰 위험에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난해서 금방 벗어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았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전셋방을 구하게 된 게 30살 때였습니다. 물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하는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에 경력이 쌓여도 월급은 변함이 없었죠. 그렇게 인생이 재미없고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쯤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단순 노동이지만 일이 힘들어서 얼마 못 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아내는 꿋꿋이 버티며 오랫동안 즐겁게 일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제 외모와 잘난 것 하나 없는 제 주제를 생각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 아내와 저는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동료로서 여러 번 식사를 함께 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밥을 우걱우걱 먹다가 아내에게 대뜸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또 마음을 숨겼어요. 며칠 뒤 아내와 다시 밥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입안에 밥을 가득 넣고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고백해봐요. 이번에는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아내의 용기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진심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진작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고백하려고 했어요? 아내는 오래전부터 제가 본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제가 점점 좋아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되길 바랬는데 제가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아내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엔 제 집에서 살림을 차렸고요. 아내의 집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 집과 너무 비슷해서 동질감과 안타까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돈을 모아서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해보자고 약속을 했고 이듬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저나 아내나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액의 돈이 드는 행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했죠. 아내는 돈을 아끼자며 신혼여행도 생략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상관없었지만 신부인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면 평생 한으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해봤지만 아내는 한사코 괜찮다며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실컷 여행하자고 되려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접어두고 하루빨리 돈을 벌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돈을 모으니 시간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듬해 작게나마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노점을 사게 되었어요. 도구를 깨끗이 닦고 초등학교 앞 놀이터 옆에 노점을 세워두고 준비를 시작했죠. 처음이라서 그런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장사를 해도 되는 걸까? 뭐 자릿세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나쁜 걸 파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파는 거니까 크게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야. 걱정 말고 장사나 준비하자. 아내의 말에 저희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말대로 누군가 찾아와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우리가 장사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손님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어요. 아내와 제가 양념장을 수십 번 만들며 완성한 떡볶이였거든요. 우리 부부도 배가 고프면 밥은 안 먹고 우리가 만든 떡볶이로 배를 채웠으니까요. 어린이들의 학교 시간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넓은 철판 2개를 꽉 채워서 떡볶이를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노점이 초등학교 앞 놀이터라 어린이 손님이 저녁까지도 끊임없이 와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매상은 늘어갔고 우리 부부도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더 열심히 일했네요. 그러던 평일 오전 손님이 거의 없을 시간에 40대 아저씨가 저희 노점 앞으로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 아저씨는 혀를 내밀어 입술을 훔치고만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아저씨의 행동과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 떡볶이 드시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 가지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죠. 아저씨는 고개를 흔들며 나 돈 없다. 떡볶이 먹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눈을 마주치고는 동시에 떡볶이 접시를 잡았답니다. 우리는 접시에 떡볶이를 듬뿍 떠 아저씨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엄청 해맑은 얼굴로 고마워요. 아저씨 아줌마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마주한 얼굴로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신 아저씨가 저희에게 빈 접시를 주고는 놀이터를 누비며 뛰어놀았답니다. 알고 보니 학교에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애칭으로 꼬마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긴 하지만 꼬마 같은 행동을 하니 그렇게 붙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꼬마 아저씨가 오면 매번 공짜로 떡볶이를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행복을 주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몸은 아저씨지만 마음은 귀여운 꼬마이기도 했고요. 매번 아이들과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을 보면 꼬마 아저씨가 부러웠어요.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모습이 제 심장을 쿵쿵 뛰게 했거든요. 꼬마 아저씨는 오랜 시간을 놀이터에서 머물다가 아이들이 모두 떠나면 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함없이 꼬마 아저씨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죠. 술래였던 꼬마 아저씨는 어린이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살짝 나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내는 소독약이라도 사와야겠다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친 아이의 엄마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저씨, 이것 봐요. 아저씨 때문에 내 아들이 다쳤잖아요. 빨리 사과하고 치료비 물어줘요. 그러자 꼬마 아저씨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호해줄게요. 라고 말하며 다친 아이의 무릎에 따뜻한 바람을 호호하고 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엄마는 흥분을 하며 진짜 열받네. 누가 모질이 아니랄까봐. 야, 너희 부모 어딨어? 휴대폰 꺼내봐. 라고 막말을 뱉어냈어요. 당황한 꼬마 아저씨는 나 휴대폰 없어요. 휴대폰 없어요. 라며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에 아이 엄마는 숨소리를 크게 내며 분노했고 꼬마 아저씨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이 모지라, 그 나이에 휴대폰도 없어?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애 일부러 넘어뜨린 거지? 놀이터 주변 사람들은 아이 엄마 외에는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으려고 노점에서 나와 아이 엄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 아주머님,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니다 보니 아드님이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절대 일부러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여기 이 아저씨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시는 분이니 그만 화 푸시고 아드님 무릎에 소독약이라도 발라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 말을 들은 아이 엄마는 아저씨는 또 뭐예요? 떡볶이 장수면 떡볶이나 팔 것이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겁니까? 이 동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무식한 것들로 넘쳐나고 있어. 아우, 재수없는 날이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과 아주머니 몇 분이 오셔서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꼬마 아저씨를 감싸니 다친 아이의 엄마는 꼬리를 내리고 아이와 함께 약국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여보, 그냥 무시해. 괜히 상처받지 말고. 우리가 저 여자보다 못난 건 없어. 그리고 무식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 여자야. 그러니까 잊어버려.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튿날 아내와 저는 변함없이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역시나 우리 떡볶이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죠. 그런데 건장한 남자 둘이 저희 노점을 향해 걸어오면서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자, 얘들아 비켜. 여기서 파는 떡볶이는 세균이 아주 많으니까 먹으면 안 돼. 다들 집으로 돌아가. 그 말에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저 아내는 당황한 채 남자들을 보았어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거 다 치워요. 세금도 안 내고 노점 차리는 게 불법이란 건 몰랐어요? 뭐예요? 당장 치우지 않고. 내일 다시 왔을 때 여기 노점이 그대로 있으면 저희가 압수해갈 겁니다. 겁에 질린 아내와 저는 죄송합니다. 당장 치울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두 손을 싹싹 빌었답니다. 그리고 노점을 정리하는데 어제 다친 아이의 엄마가 우리 부부를 비웃는 표정으로 째려보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른 곳으로 노점을 옮겼답니다.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골목의 모퉁이였어요. 이젠 귀여운 아이들도 못 보고 꼬마 아저씨도 못 볼 생각을 하니 아쉽고 허전하더군요.
그런데 저 멀리서 꼬마 아저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떡볶이 가게로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서 골목을 돌아다니며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 감동한 저희 부부는 그날 꼬마 아저씨는 물론이고 찾아온 아이들까지 모두 공짜로 떡볶이를 나누어줬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어린이 손님들이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내에게 습관처럼 꿈을 말하곤 했었어요. 여보, 우리 빨리 돈 모아서 놀이터 옆 상가에 떡볶이 집을 차리는 걸 목표로 하자. 그리고 돈이 없어 굶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나눠주면서 살자. 누구 남편인진 몰라도 말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열심히 모아서 아이들이 붐비는 분식집을 차려보자.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볶이도 나눠주고 봉사도 하면서 살자. 됐지? 그 이후에도 꼬마 아저씨가 어린 손님들을 계속 데려오는 바람에 저희 노자매 매상은 날이 갈수록 늘었어요. 몇 달 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를 먹던 오후였어요. 제가 빈속에 아침부터 매운 떡볶이를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픈 날이었죠. 그런데 저희 노점 근처에는 개방된 화장실이 없어서 5분은 좋게 걸어가야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바쁜 와중에 노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게를 봐준 덕에 무사히 상가에 도착해 볼일을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상가를 나와 뛰기 시작했어요.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아내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죠. 저는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꼬마 아저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꼬마 아저씨는 저와의 사이가 좁혀졌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윽고 꼬마 아저씨의 두 팔이 제 몸을 강하게 밀어냈고 저의 몸은 한참 뒤로 날아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꼬마 아저씨를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제 눈앞에는 꼬마 아저씨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두 팔로 꼬마 아저씨를 향해 겨우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꼬마 아저씨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것 같았어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던 저는 꼬마 아저씨를 목 놓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제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어요. 제 곁에는 아내가 있었는데 흐느끼며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서 또다시 꼬마 아저씨의 소식을 들었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오열하며 꼬마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 옆에 꼬마 아저씨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그곳엔 꼬마 아저씨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조문객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신 건 모두 제 탓이에요. 아드님이 저를 구해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어르신이 저와 눈높이를 맞추며 대기 떡볶이 아저씨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한테 떡볶이를 항상 공짜로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면서요. 다 알고 있어요. 내 아들 용우가 떡볶이집 부부와 친구가 되었다고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구해준 건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얼른. 그리고 이제 내 아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아내는 저를 구해준 꼬마 아저씨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 저를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꼬마 아저씨는 저를 구해주던 순간 지었던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복을 빌고 다시 어르신과 마주 앉았어요. 저는 다시 죄송하다고 말했고 어르신은 그만하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줘요. 내가 조금 큰 회사 하나를 운영하는데 내 아들이 대표이사였어요.
10년 전에 여우 같은 마누라와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딸도 낳았죠. 그렇게 쭉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5년 전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강원도에 여행을 간 아들 가족은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는 중에 마주오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아들 가족이 탄 차를 덮쳐버렸죠. 그렇게 제 며느리와 손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녀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어린아이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엔 저도 아들을 바깥에 못 나가게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아들이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린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보는 내내 감탄을 했었지요. 이게 내 아들의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자유롭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제 아들 용우한테 꼬마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정말 재밌고 기쁜 변화였어요. 제 아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용우가 집에 들어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나도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떡볶이 아저씨, 떡볶이 아줌마를 자랑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기도 했고 떡볶이를 매일 공짜로 주는 배려 넘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떡볶이 아저씨를 구해줬나 봅니다.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하라고 말이죠. 게다가 장례식 전에 아들 얼굴을 보고 왔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활짝 웃고 있던지 내 눈물이 쏙 들어갔다니까요. 그 녀석 지금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과 웃음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도 함께 웃으시다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노점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앞 상가 있잖아요. 그게 내 건물입니다. 거기 1층 부동산집이 이사를 간다더군요. 자리가 비워지면 두 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 건 어때요? 내 아들한테 떡볶이 공짜로 준 선물이에요. 저도 두 분께 공짜로 드릴 테니 내 아들에게 대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주는 건 어떠세요? 저와 아내의 목표가 학교 앞 상가에 들어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 거였는데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염치 없지만 저희 부부는 어르신의 도움으로 상가에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 떡볶이 맛에 중독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내와 저는 휴일도 없이 매일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다 저는 제가 꿈꾸는 일 중에 하나인 가난해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아이들에게 베푸는 걸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내와 저는 초등학교로 들어가 무작정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다행히 반갑게 맞아주셔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선생님, 여기 학교에도 빈곤층 아이들이 있나요? 저의 질문에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죠.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아이들도 여럿 있죠. 모든 아이들이 21세기에 사는 건 아닙니다. 매일 학교에서 주는 점심 빼고 라면만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며 현실을 냉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가 교장 선생님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왔어요. 저희는 학교 바로 앞 상가에서 떡볶이를 파는 부부입니다. 노점으로 시작해서 좋은 분을 만나 가게까지 생겼죠. 그래서 저희도 베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구들이 언제든지 저희 가게에 와서 떡볶이를 실컷 먹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라면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서요. 교장 선생님은 제 말에 감탄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기쁜 표정을 보이며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는 빈곤층 아이들이 누군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카드를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그걸 두 분께 내밀면 공짜로 떡볶이를 먹는 거죠. 저희 부부는 박수를 치며 도울 방법을 찾았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준 카드를 들고 저희 떡볶이집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난한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생각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열심히 뛰어놀면 좋을 뿐이죠. 우리의 친구 꼬마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이듬해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긴 일이었죠. 상가에서 들어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곧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될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용우라고 지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고 아들의 영웅이었던 꼬마 아저씨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희 아들도 꼬마 아저씨처럼 많은 사랑을 나눠주는 어른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 떡볶이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자면 어린이 손님들이 가게 벽에다가 꼬마 아저씨 천국에서 푹 쉬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등등 짧은 편지를 빼곡하게 써놨답니다. 다음에 저희 떡볶이집에 놀러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여든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즐기는 할아버지입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느라 마누라고 자식이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 살고 싶네요. 제 마누라는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현재는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흔한 말로 벽에 똥칠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다행히 아내는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서 그 추억 속에 지내다 오는 것 같습니다. 젊을 적에 고생만 시켰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내에겐 저와의 행복한 추억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죠. 아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는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싶어서 함께 여행도 다니며 젊을 적 미처 누리지 못한 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이렇게까지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기까지 저희 가족에겐 크나큰 상처가 있었네요. 지금부터 한풀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지난 세월을 여기다 풀어보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이 늙은이의 삶을 한 번씩 들어봐 주시길 바래요. 저는 어릴 적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쟁 고아로 자랐습니다. 요새 세상에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아주 먼 옛날 같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씩 눈을 감으면 멀리서 폭탄이 터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남으로 내려가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8살밖에 안 됐었죠. 하지만 사람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일은 평생을 살아도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특히나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 컸습니다. 8살 나이에 고아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20살이 좀 넘어서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운전면허라면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꽤나 돈 벌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면허 하나로 돈 되는 운송일을 많이 해서 미천을 모았죠. 그리고 나중에 한참 건설붐이 일었을 때는 마음먹고 운송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트럭 일을 했지만 제 밑으로 트럭 20대 가까이 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 빚으로 시작했지만 워낙 일거리가 많던 시절이라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며 모으며 돈 버는 일은 죄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돈을 벌다 뒤를 돌아보니 제 나이가 30 중반에 걸쳐 있더군요. 그때까지 외로움 한번 느끼지 못하고 달려오던 저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사람이 그리웁디다. 하지만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외로운 것도 모르고 여자에게도 관심 없던 것이 이제와 생각하면 제 마누라를 만날 운명 때문인 것 같네요. 아내는 저보다 14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일찍부터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면 어디서 아내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30 중반에 이제 막 20살이 된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죠. 그 시절 아내는 봄에 피는 벚꽃 같은 여자였어요. 그렇게 화사하고
예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와 처음 만난 것도 아내가 일하는 기사식당에서였죠. 제가 처음에 아내에게 반하는 바람에 요새 말로 밀당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바로 고백을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뭐 연애라고 할 것도 없이 장모님께 허락받고 살림 차린 후 결혼식을 올렸네요. 그러고는 처남 2명과 처제 1명을 대학까지 보냈고 또 장모님이 천수를 누리다 가실 때까지 아내와 제가 함께 모셨죠. 누가 들으면 제 가족도 아닌데 대단하다 치켜 세우겠지만 사실 세상에 태어나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는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자란 제게 처가 식구들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처남들과 처제들이 때마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이만큼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또 아껴주며 살아갔네요.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어서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태어났죠. 제 엄마를 닮아서 올망졸망 예쁜 얼굴에 선한 심성까지 딸은 다 자라서 시집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저희 속을 썩인 적이 없네요. 사실 어느 자식인들 곱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딸 자랑을 조금만 할 테니 너그러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딸이 국민학교를 들어가고 2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제 마누라는 아이 입학식이며 소풍 운동회 때마다 아이와 함께 갔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네요. 사실 이때는 돈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 욕심에 가족을 더 풍족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 쉬는 날도 없이 일에 매달렸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이 학교에는 생전 가도 얼굴을 비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누라가 아이 학교에 저도 같이 갈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웬만해선 집안일에 대해 제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하는 아내였기에 그 말을 듣자 큰일이 났다 싶어서 당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 아내와 함께 딸을 교실까지 바래다주고 교무실로 딸의 담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담임이 하는 말이 그 순하고 착한 제 딸이 같은 반 친구 1명을 아주 혼쭐이 나게 때렸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봐야 9살 난 여자애가 뭘 어떻게 했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과는 달리 상대방 여자아이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어 상처를 꽤 심하게 냈더군요. 저는 곧이어 학교로 온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원 치료비며 혹여나 얼굴에 흉이 진다면 몇 년 뒤에라도 그 치료 비용을 전부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그런 후 저는 1교시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딸을 데리고 교실을 나갔죠. 어디서 손찌검하는 법을 배웠냐며 이럴 거면 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교실이 떠나가도록 혼을 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만 하고 왜 싸웠냐는 제 물음엔 이유를 일절 말하지 않더군요. 저는 또 그 모습에 아이가 쓸데없는 고집을 배울까 싶어서 저녁도 먹이지 않고 방에서 벌을 서겠죠.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자식에게 그렇게 모질지 못했기에 배를 쫄쫄 굶으며 방에서 울고 있는 딸아이가 많이 안쓰러웠나 봐요. 저 몰래 딸아이가 좋아하는 소세지 넣은 주먹밥을 해다 먹이고 싸운 이유까지 듣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도 뭐라고 애를 닦아 세우니까 해주는 말인데 그 상대방 여자애가 당신 보고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딸애를 매번 놀렸나 봐요. 그래서 참다 지도 못 참고 때렸나 보더라고요. 애가 울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를 놀리는 건 상관없지만 앞발 두고 뭐라고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때린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네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하였죠. 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딸에게 쥐어터진 그 꼬마 여자애는 동네에서도 앙칼지고 못돼 먹어서 지보다 약하다 싶은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이 많은 아빠를 가졌다는 이유로
딸이 다음 표적이 된 거고, 딸은 제 나름 모르는 참다 터진 거였고요. 저는 딸의 속사정도 모른 채 애꿎은 딸만 혼내게 된 거였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늙은 아빠라 미안하고 또 딸의 속도 몰라주는 무심한 아빠라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과 그 다음날 아무튼 며칠 일을 쉬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난생 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어린 딸에게 못난 아빠라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위해주는 딸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일이 있고 20년이 훌쩍 지나서 딸이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난 그때 아빠가 나한테 사과했던 그 순간을 못 잊겠어요. 그 후로 내 잘못에 대해 피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아빠가 몸소 보여준 그 모습이 생각나서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참, 이 정도면 제 딸아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올곧고 사랑 많은 딸아이가 그 후 겪은 일을 생각하면 하늘은 꼭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만 내려주는 건 아닌가 봅니다. 딸아이는 워낙 공부 욕심이 많아서 30이 넘도록 유학도 다녀오며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고 결혼이고 도통 관심이 없었죠. 아내는 부모 욕심에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날 닮아서 연애도 결혼도 늦은 거네.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테니까 지금은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게 부모들이 아니겠나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였죠. 그리고 제 생각은 꼭 들어맞아서 딸아이는 아주 건실한 청년을 결혼 상대자로 저희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취미 모임에서 오며 가며 알게 되었다고 하던데 요새 젊은 사람 같지 않게 듬직한 모습에 저도 아내도 아주 흡족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기에 딸이 사위를 소개시켜주며 조심스럽게 고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들 하나가 생겼다며 좋아했었죠. 얼마 뒤 딸은 결혼을 했고 딸이 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자 저희 부부는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은퇴를 준비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딸의 경영 공부를 오래 했고 또 틈틈이 제 밑에서 일도 배우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딸이 메꿔주며 실물을 익혔기에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혹시 여자인 딸이 승승장구하면 남자인 사이가 너무 기죽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네요. 특히나 부모도 없이 자란 사이다 보니 제 젊은 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불러다 탁 터놓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나이만 먹었지 생각이 젊은 사람만 못하더군요. 사이가 대뜸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는 지금 제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사업이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죠. 어쨌든 제가 섭섭하게 여길까봐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딸도 사이와 같은 생각이라며 두 아이가 제 걱정을 한 번에 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경영을 딸에게 전부 물려주고 뒤로 물러났네요. 하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서두를 것 없이 저와 제 아내가 사는 동안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남겨줄 생각이었죠.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내도 저도 없이 살아서 고생을 했기에 아무리 명의뿐이라 해도 빈털터리가 된다는 기분은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업으로 받는 돈으로 노후를 즐겁게 지낼 계획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 당시 50 중반밖에 안 됐던 아내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건망증과 비슷해서 자꾸 깜박하는 걸로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뒤엔 그 증세가 좀 더 심해져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역시나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초기라서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내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기도 했고 또 한동안은 별 진전 없이 쭉 지내기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일을 그만둔 상태였기에 아내를 돌볼 시간이 많아 다행이었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몸 여기저기 고장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었던 건 관절이었어요. 안 그래도 관절이 안 좋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드는 판국에 하필이면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결국 그 일로 꼬리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뼈가 붓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지만 어디 제 나이가 말처럼 뭐든 쉬운 나이인가요? 특히나 아내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처지에 제 몸까지 말썽을 일으키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고 해도 자식들 도움 없이 아내를 돌보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제가 낳는 동안에는 합가를 피할 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아이들은 저와 제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생각이었는지 합가를 반겨주었죠. 결국 고맙게도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며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회사 일로 바쁜 딸과 아픈 저를 대신해 제 장모의 병원을 오가는 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일을 돌보는데 힘써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런 사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매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기억을 잃기 일쑤고 또 가끔은 사위를 낯선 사람 대하듯 무서워했습니다. 아무래도 딸과 저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 반면 사위에 대한 기억은 전부 사라진 탓인 모양이었죠. 그런데도 사위는 고맙게도 아내의 그런 태도에도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일에 치여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날카롭게 변해갔죠. 툭하면 사위에게 화를 내게 일쑤고 제 엄마와 저를 감시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딸을 불러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소리 한다는 게 쉽지 않다만 요새 네가 하는 꼴을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구나. 너나 나나 둘 다 각자 사정으로 네 엄마를 돌보지 못하는데 그걸 네 남편이 전부 해주고 있지 않니? 도대체 넌 뭐가 그리 불만이고 화가 나서 그걸 주체 못하는 거냐?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 안다면 속 시원하게 해결할 텐데 저도 답답해요. 그때 제 생각엔 딸아이도 제 엄마의 치매 증세며 또 나이가 들어서 흔한 골절도 쉽게 낫지 못하는 제 아빠를 보는 게 힘들어서 신경이 예민하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이러고 처제에게 제 언니를 며칠만 돌봐주도록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제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여행에서 딸아이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제가 앞서 두 아이가 취미 활동을 하다가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두 아이는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등산을 하게 되었고 그때 딸아이가 실종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나고 말았네요. 저는 저대로 혹여 딸아이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애를 썼고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은 사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그 사이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진 아내는 정신만 돌아오면 딸아이를 찾으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문득 이대로는 산 사람도 큰일이 나겠다 싶은 게 정신이 확 들더군요.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게 딸아이가 죽었다는 확신이 들고 1년이 좀 안 되었을 때였어요. 일단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래도 다른 가족들을 챙길 여력이 생겨 하나씩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저는 우선 사위를 불러 딸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은가. 시신이라도 찾는 게 내 바람이었지만 이대로는 모두가 산채로 무덤에 사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일단 장례도 치르고 정리를 한 후에 자네도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애써보겠네. 그러니 얼른 우리 아이를 자네 마음에서도 보내주도록 애써보게. 아버님, 저는 그렇게가 안 돼요. 가족 하나 없는 저를 아버님과 어머님이 자식처럼 대해주셨는데 아내를 잃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는 부모님까지 잃는 게 되는 거예요. 사위는 이렇게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눈물에 어느 누가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사위를 양자로 입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또한 딸을 잃고 아내의 증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가는 상황에서 언젠가 세상에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또 다른 가족인 처가 식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 네애가 여행을 간 동안 아내를 보살펴줬던 처제가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부, 그런데 전 좀 걸리는 게 있어요. 형부도 알다시피 제가 언니를 돌볼 동안 언니 증세가 좀 호전됐었잖아요. 근데 언니가 정신이 들면 계속 한다는 소리가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씻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러냐니까 사이가 툭하면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그랬다네요. 근데 언니는 자기가 정신이 없을 때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다 보니 어디 똥 오줌도 못 가려서 저러나 싶어서 걱정이 된대요. 그런데도 혹시나 언니가 뭣도 모르고 말해서 딸이랑 사이랑 다툴까봐 걱정이 된다며 그건 또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보니까 언니가 정신이 없다고 해서 큰 실수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요 근래 1년 동안 워낙 큰일을 겪어서 저도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일단 아무 말 안 했는데 형부가 덜컥 아들 삼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조의 말을 듣고 보니 아내가 정신이 없을 때도 유독 사이만 무서워했다는 것이 생각났죠. 그제야 저는 앞뒤를 천천히 따져보며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이가 잘하고 있는 것인데 아내가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사이를 무슨 낯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비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이 몰래 뒤를 캐기로 결심했죠. 저는 아내의 가방에 성능 좋은 녹음기를 넣어 사이와 아내 둘만 병원 검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바로 후회가 되더군요. 혹여나 사이가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이 일을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이 10년과도 같았죠. 그렇게 몇 시간을 헛된 망상을 하며 보내서인지 그날 오후가 되어 아내와 사이가 돌아왔을 때 유독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평소보다 더욱더 사위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오늘따라 이 사람이 더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자네가 이렇게 보살펴주는데 어찌 일어나 모르겠구먼. 미안하네. 자네도 힘들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게. 이렇게 말한 후 아내를 겨우 달래서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이라도 녹음기를 꺼내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사위가 집을 비우길 기다렸죠. 그런데 잠시 뒤 사위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약속이 있다며 나가더군요. 저는 사위가 현관문을 나가길 기다렸다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처음 몇 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장모가 불편할까 나름 신경 써주는 말들도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제 오해로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녹음 파일에서 아내가 갑갑했는지 칭얼거리고 난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아, 저 할망구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그냥 나가 뒤질 것이지 꾸역꾸역 살겠다고 병원이나 다니고 당신 남편이 재산이라도 없었으면 나도 이 짓을 안 할 텐데 말이지. 에휴, 그놈의 돈이 뭔지. 설마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위는 계속해서 정신이 없는 아내를 향해 윽박 지르다가 혼자서 돈 타령을 하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행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나저나 당신 딸내미 장례는 언제 치르려나 몰라.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불안해 죽겠소. 그 골짜기에서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야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해치워야 내 자리도 생기고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여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한 딸이 사실은 사위의 욕심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 사위는 제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여태 거짓말을 하고는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사위가 아내를 돌본 뒤에 아내의 증세가 더욱 안 좋아진 거였죠. 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내와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늙은 제 탓이겠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한을 풀어주고 또 살아있는 아내를 보살피는 것이 제 마지막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두려운 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서에 가기 위해 녹음기를 들고 방문을 나서던 순간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던 사위와 맞닥뜨리고 말았거든요. 사위라는 작자는 얼굴 가득 야비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떻게 딸년이나 애비나 이렇게 하는 짓이 똑같아? 내가 그동안 이 집구석에 어떻게 해줬는데 뒤통수 칠 계획이나 세우고 말이지. 영감님,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그 녹음기 내놔. 그리고 당신이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당신이랑 당신 옆편에 죽을 때까지 밥은 먹여줄 테니까 알아서 제대로 행동하고. 그러고는 사위는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빼앗아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짓밟았죠. 건장한 사위와 다퉈볼 수도 없는 늙은 몸이었기에 저는 그저 아내와 제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 아무 저항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땐 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위는 우선 저와 아내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했어요. 심지어 집에 일을 봐주는 아주머니도 오지 못하게 하고 말았죠. 도움을 청할 곳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기에 결국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사위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내와 저의 남은 여생이 가진 것은 없더라도 사위에게서 벗어나 안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사위를 불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네가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내 전부 해줄 테니 몇 가지만 약속하게나. 영감님,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나 본데 일단 내가 원하는 건 별거 없어. 이 집 재산 전부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건 영감님이랑 나랑 거래를 할 일이 아니야. 그냥 안 해주면 당신이랑 당신 옆편네가 편하게 지내지 못할 거라는 거야. 알겠어? 사위라는 작자는 한번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자 본물 터지듯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 그냥 전부 내 앞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당신 양자로 넣어줘. 그러면 당신도 지금만큼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보는 눈 생각해서 적당히는 대우해줄게. 알겠네. 하지만 나는 길거리로 내쫓든 뭐라든 상관없네. 자네 앞에도 나타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게 사라질 테니 내 마누라만이라도 어디 괜찮은 요양원에 넣어주게나. 어차피 자네가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지 않겠나. 부탁이네. 저는 사위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만도 못한 사위라는 작자는 제 눈물에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 양반이 도대체 귀가 멀었나? 아니면 당신도 치매 걸린 거야? 이건 거래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나는 아쉬울 것도 없어. 어차피 당신이랑 당신 부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결국 그 재산은 내 몫이니까 안 그래?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결국 저는 부탁이고 뭐고 사위에게 저희 부부의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는 것도 잠시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꼼짝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딸아이가 제 이모와 외삼촌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너무 놀라니 살이 분별이 안 되더군요. 저는 마치 온몸에 마비가 온 사람 마냥 경직이 되어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와 사위를 가리키더니 경찰에게 무슨 말인가 하더군요. 경찰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곤 철저하게 조사 후 다시 연락을 드린다는 말로 사위를 끌고 집을 나갔죠. 이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흐느끼는 얼굴을 보자 우리 가족이 무사히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되었어요. 딸과 저는 제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죠. 딸은 아무래도 자신의 남편이 엄마를 구박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의심이 들었다고 하네요. 사위를 겁내는 엄마의 행동도 이상했지만 그즈음 사위라는 놈이 언뜻 저희 가족에 대한 불만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제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깍듯한 것이 영 어색해 보였다고 하네요. 그러다 딸아이 부부가 함께 알고 지내던 등산 모임 사람이 딸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가 입버릇처럼 침에 걸린 장모 뒷바라지를 하느라 아주 죽겠다는 소리를 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봐야 병원 이동이 고작이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도 딸에겐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결국 제가 우겨서 보낸 그 여행에서 딸아이는 사이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고민 끝에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른산 정상에서 딸은 흥분한 채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던 거죠. 그리고 사위는 딸을 구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걸 외면하고 혼자서 산을 내려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 딸아이는 천운이 따라서 크게 다쳤지만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몸도 정신도 어느 것 하나 멀쩡할 수는 없었겠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정신이 든 딸은 꼼짝없이 산속에서 밤을 지새웠대요.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산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기를 며칠이 지나고 또 한 번의 천운으로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이 약초를 담는 포대자루에 딸아이를 싣고 한참을 걸려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곳에서 노인의 지극정성으로 몸이 회복된 거죠. 그게 거의 1년은 걸린 일이라고 하네요. 몸이 나으니 또 기억도 차츰 회복되어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딸은 바로 액션캠이라는 소형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대요. 그게 뭐냐면 등산 같은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할 때 촬영하기 위해 몸에 부착하는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촬영 도구라네요. 다행히 딸도 그 카메라를 사용해서 등산 내내 촬영을 하였고 사이와의 다툼부터 해서 절벽에서 딸이 미끄러지고 그 모습을 본 사이가 딸을 구해주는 대신 뒤돌아 가버리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었던 거죠. 그래서 딸은 몸이 나은 후 가장 먼저 경찰서로 달려가 이 일을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와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 외가 식구들에게 전부 연락한 거죠. 그래서 경찰과 저와 식구들이 딸아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이라는 작자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현재는 복역 중에 있어요. 하지만 그 작자가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 저희 가족이 회복 중에 있네요. 딸은 그때 사고 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완전히 뒤틀린 몸을 천천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제 아내도 사이의 마수에서 벗어나 제대로 치매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헛된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